나는 65세 박진철이다. 서울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은퇴 후에는 조금 더 조용한 곳에서 살고 싶어 경기도 광주로 내려왔다. 아내와 둘이 사는 전원주택이 있고 자녀들은 각자 결혼해서 독립했다. 둘 다 경제적으로 자립했기 때문에 우리 부부가 노후 자금을 따로 지원할 필요는 없었다. 나는 30년 가까이 공기업에서 근무했다. 나름 성실하게 일했고 급여도 안정적이었다. 연봉이 아주 높지는 않았지만 연말 정산이나 복지 혜택이 좋아서 퇴직 전까지 돈 관리는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했다. 퇴직 후 나는 퇴직금으로 웍을 받았다. 공기업이다 보니 퇴직금이 비교적 넉넉한 편이었고 거기에 개인연금으로 매달 40만 원이 나왔다. 처음에는 이 돈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고민이 많았다. 은행에 넣어두기엔 이자가 너무 적고 주식이나 코인은 내 성향에 맞지 않았다. 결국 내가 선택한 건 상가 투자였다. 사실 나는 부동산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었다. 주변에서 상가 하나 사두면 평생 월세 나오니까 좋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지만 어디에 투자해야 하는지 감이 잡히지 않았다. 그때 내 지인이 추천한 곳이 있었다. 경기도 하남의 한 신축 상가였다. 처음에는 서울의 상가를 사고 싶었지만 5억으로는 서울에서는 제대로 된 상가를 사기 어려웠다. 하남은 개발이 한창이었고 내가 본 상가는 입지가 나쁘지 않았다. 지하철역에서 멀지 않았고 주변에 새 아파트 단지도 들어서고 있어서 괜찮아 보였다. 하지만 신축 상가는 공실 위험이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망설여졌다. 그래도 결국 나는 4억 8천만 원의 상가를 매입했다. 대출 없이 한 번에 샀다. 처음에는 이제 매달 월세 200만 원씩 받으면 되겠지 하고 여유롭게 생각했다. 하지만 상가는 아파트와 다르게 세입자를 바로 구하기가 쉽지 않았다. 한 달, 두 달이 지나도 들어오겠다는 사람이 없었다. 주변 상권도 아직 완전히 자리 잡지 않아서 공실이 많았다. 그때부터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괜히 샀나? 하는 생각도 들었다. 처음 세입자가 들어온 건 상가를 산 지 6개월이 지난 후였다. 한 개인 사업자가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싶다며 연락을 해왔다. 월세 200만 원을 받을 수 있었고 보증금도 2천만 원을 받았다. 드디어 안정적인 수입이 생긴 것 같아 안심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다. 1년 반 정도 지나자 세입자가 장사가 잘 안 된다며 나가겠다고 통보해왔다. 다시 공실이 되는 순간이었다. 세입자가 나가고 나니 다시 그 불안감이 몰려왔다. 이번에도 공실이 길어지면 어쩌지? 아무리 입지가 괜찮다 해도 상가라는 게 돌려막기가 어려운 투자다. 매달 월세가 꼬박꼬박 들어오던 게 끊기면 그동안 여유롭게 쓰던 생활비도 조절해야 한다. 아내는 당장 생활비 걱정할 건 없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월세가 끊기는 게 문제야 라며 걱정했다. 나는 부동산을 통해 적극적으로 세입자를 구하려 했지만 시장 상황이 예전 같지 않았다. 경기 불황이 길어지면서 자영업자들이 가게를 내는 걸 부담스러워했다. 그나마 연락이 오는 사람들도 월세를 좀 더 낮출 수 있냐는 이야기를 했다. 처음에는 200만 원에서 180만 원으로 낮추는 선에서 타협하려 했지만 몇 달이 지나도록 들어오는 사람이 없자 점점 조바심이 났다. 그러던 중 부동산에서 새로운 제안을 했다. 월세를 150만 원으로 조정하면 한 번에 세입자를 구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나는 처음엔 버텼다. 그래도 200만 원씩 나오던 곳인데 너무 쉽게 깎아주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공실이 4개월, 5개월을 넘기면서 결국 나는 마음을 바꿀 수밖에 없었다. 세입자가 계속 없는 것보다는 조금 싸게라도 빌려주는 게 낫다고 판단했다. 결국 150만 원의 새로운 세입자를 받았다. 한동안은 안정적으로 월세가 들어왔다. 150만 원으로 줄어들긴 했지만 어쨌든 돈이 들어오니 생활은 유지할 수 있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상가만 믿고 있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어차피 노후에 큰돈 들어갈 일이 있겠어 싶었는데 생각보다 지출이 많았다. 특히 의료비가 예상보다 컸다. 나는 평생 큰 병 없이 살아왔다. 건강에는 자신이 있었다. 하지만 66세가 되고 나서 갑자기 허리 통증이 심해졌다. 처음에는 운동 좀 하면 괜찮겠지 하고 넘겼는데 점점 더 심해져서 병원에 갔다.
허리 디스크 진단을 받았고 치료를 받으려면 꾸준한 재활치료와 물리치료가 필요하다고 했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지만 병원비가 계속 나가는 게 문제였다. 물리치료 한 번에 몇만 원 약값까지 합치면 한 달에 3,040만 원이 금방 나갔다. 여기에 MRI를 찍거나 정밀 검사를 하면 한 번에 2,030만 원씩 추가로 나갔다. 국민건강보험이 있어서 다행이긴 했지만 그래도 만만치 않은 비용이었다. 아내도 무릎이 좋지 않아서 정기적으로 병원에 다녔기 때문에 우리 둘 다 병원비 지출이 계속 쌓였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노후 자금이 빠듯해지는 게 느껴졌다. 월세 150만 원, 국민연금 40만 원으로는 큰 지출이 없는 한 생활이 가능했지만 병원비가 추가되면서 예산이 줄어들었다. 처음에는 조금씩 아껴 쓰면 되겠지 했는데 허리 상태가 좋아지지 않으면서 치료를 멈출 수도 없었다. 게다가 나이가 드니 예상치 못한 지출이 자꾸 생겼다. 가전제품이 고장나고 자동차도 잔고장이 잦아졌다. 결국 나는 아내와 상의해서 소비를 줄이기로 했다. 우선 가장 먼저 줄인 건 여행이었다. 원래는 1년에 한두 번 해외여행을 가고 싶었지만 이제는 국내 여행으로 만족해야 했다. 맛집도 자주 다니던 걸 줄이고 외식 대신 집밥을 먹는 날이 많아졌다. 예전에는 친구들과 어울려 골프를 가끔 쳤는데 그것도 자연스럽게 끊었다. 그러던 중 또 한 번 문제가 터졌다. 세입자가 장사가 잘 안 된다며 월세를 밀리기 시작한 것이다. 처음에는 한두 달 정도 밀리는 걸로 끝날 줄 알았지만 결국 가게를 접겠다고 통보해왔다. 이번에도 다시 공실이 되었다. 그리고 또 몇 개월 동안 세입자를 구하지 못했다. 나는 그때 깨달았다. 월세 받으며 편하게 살 거라 생각했던 게 너무 아니란 생각이었구나. 상가라는 게 언제나 수입이 일정하게 들어오는 게 아니었다. 아파트처럼 세입자가 몇 년씩 계약을 유지하는 것도 아니고 자영업자들이 힘들어질수록 공실이 길어질 수도 있었다. 한때는 이제 돈 걱정 없이 살겠구나라고 생각했지만 현실은 달랐다.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나는 다시 월세를 140만 원으로 낮춰 세입자를 받았다. 한 달이라도 공실이 길어지는 것보다 조금 적게 받더라도 안정적으로 수입이 들어오는 게 낫다고 판단한 것이다. 다행히 이번 세입자는 카페를 운영하는 젊은 부부였고 비교적 장사를 꾸준히 했다. 나는 그제야 조금 안심할 수 있었다. 하지만 노후에는 언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른다는 걸 이번에 확실히 깨달았다. 퇴직금으로 받은 돈을 한 번에 부동산에 넣어두면 마음은 편할 줄 알았는데 막상 공실이 생기거나 예상치 못한 지출이 발생하면 손 쓸 방법이 마땅치 않았다. 나는 이 상가를 매도할까 고민도 해봤지만 팔려고 내놔도 원하는 가격에 팔리는 게 아니었다. 결국 나는 계속 상가를 유지하면서 조용히 살기로 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아내와 나는 큰 다툼 없이 이 상황을 함께 이겨내고 있다는 점이다. 처음에는 아내도 괜히 상가를 샀어라며 잔소리를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현실을 받아들이고 서로 지출을 줄이는 방향으로 협력하고 있다. 나는 여전히 상가에서 월세를 받으며 살고 있지만 은퇴 후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서는 부동산만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다.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나는 지금까지 살아온 것처럼 한 발 한 발 조심스럽게 나아가려고 한다. 다행히 현재 세입자는 비교적 장사를 잘 유지하고 있어 매달 140만 원이 들어오고 있다. 국민연금 40만 원을 합하면 한 달에 180만 원 아껴 살면 부족하지는 않다. 하지만 처음 상가를 샀을 때 꿈꿨던 월세 받으며 여유롭게 사는 노후와는 현실이 꽤 달랐다. 내가 가장 후회하는 건 퇴직금을 너무 한 곳에 묶어놨다는 점이다. 처음에는 한 번의 투자로 평생 월세를 받을 수 있을 줄 알았다. 하지만 상가는 생각보다 관리가 필요했고 공실이 생길 때마다 불안감이 컸다. 공실이 몇 개월만 지속돼도 월세가 끊기고 세입자를 구하려면 임대료를 조정해야 한다.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 가격이 내려가면 내가 원하는 금액에 팔지도 못한다. 만약 이 돈을 여러 곳에 나눠서 투자했거나 일부는 유동성을 유지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자주 든다. 두 번째 후회는 의료비를 과소평가했다는 점이다. 나는 60대 중반이 될 때까지 건강에는 자신이 있었다.
하지만 허리디스크가 생긴 뒤로 의료비가 매달 지출되는 현실을 마주하니 노후에는 의료비를 감안한 재정 계획이 꼭 필요하다는 걸 깨달았다. 아내 역시 무릎이 안 좋아 병원을 다니는 일이 많아졌다. 이런 부분을 고려하지 않고 상가 투자에만 집중한 게 실수였다. 그래도 다행인 점은 아내와 함께 서로 맞춰가며 살고 있다는 것이다. 큰 소비를 줄이고 생활 패턴을 조금씩 조정하면서 살다 보니 현재의 경제적 상황에 적응할 수 있었다. 처음엔 여행을 자주 다니지 못하는 게 아쉬웠지만 지금은 근처 공원에서 산책하거나 아내와 조용한 동네 카페에 가는 것으로도 만족하고 있다. 나는 이 경험을 통해 확실히 깨달았다. 퇴직 후 돈 관리는 한 번의 결정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은퇴 후의 삶은 생각보다 길고 예측할 수 없는 일이 계속해서 벌어진다. 내가 퇴직할 때만 해도 억이면 충분하겠지라고 생각했지만 이제 와서 보면 노후 자금이 넉넉한 것과 별개로 어떻게 운영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되었다. 이제 나는 새로운 목표를 세웠다. 더 이상 무리한 투자는 하지 않고 현재 가지고 있는 자산을 최대한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다. 월세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세입자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생활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면서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것. 그리고 건강을 더 신경 써서 병원비가 더 커지지 않도록 하는 것. 나는 은퇴 후에도 많은 걸 배우고 있다. 돈을 벌 때보다 돈을 지키는 게 더 어렵다는 사실을. 그리고 너무 늦기 전에 내 상황에 맞게 계획을 세우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나처럼 퇴직금으로 무작정 한 곳에 몰빵해서 후회하는 일이 없길 바란다. 여러분이 은퇴를 앞두고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노후의 불확실성을 충분히 고려한 계획을 세우길 바란다. 나는 이제라도 그걸 깨달았으니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다.